자, 여기에서 이제 홍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한나라의 홍로 정책을 보면요. 여기 앞에서 전환 때 이제 관련된 데는 무죄 이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자, 홍로가 이제 그 당시 막북에서 물러났지만 힘이 크긴 세력이 크긴 컸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 제국가의 이제 하친을 둘러싸고 강원과의 대립이 홍로 내부에 이제 분열을 일으켰는데, 이때 동홍로, 서홍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동홍로는 그다음에 몽골의 홍로를 어 통일하고, 몽골 공원에 있는 홍로예요. 예. 통일하고 한나라의 신하 자청을 했고, 한에서 선우의 지위를 제후왕 위에 두어 파격적 외신을 우대했고, 그다음에 인제 종래들도 중국의 변경에 밖에서 거정을 뭐냐면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인제 동홍로 그 수장이었던 호연호 선호에게 왕소군을 인제 뭐냐면 보냈죠. 예,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왕소군이다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원제 때인가 그럴 거야. 원제 때인데, 그때 이제 원제가 인제 왕소군이 그 동홍로 그가 오니까 선호가 오니까 어 자기 밑에 있는 척 중에 총애하지 않는 척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후궁들도 많고, 후궁 한 명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하가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다른 그 후궁들은 얘한테 여러 가지 뇌물 주고 인제 해 갖고 인제 잘 그리도록 했는데, 이 왕소군은 자기 미모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안 줬죠. 하가가 그게 열받아 가지고 왕소군을 추녀로 그려서, 그 원제가 그 화가 그려 놓은 그림을 보고 왕소군을 '아 얘는 줘도 괜찮구나.' 해서 줬더니, 막상 인사로 인제 왔는데 왕소군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일단 동홍로에게 줬고, 그 후에 이제 하가를 이제 처형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왕소군같이 이렇게 평화적인 목적 위해서 이렇게 인제 줬던 여자를 하봉공주라고 하죠. 하봉공주.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이 하봉공주는 단지 공주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주변에 인제 여러 가지 공주를 보필하는 사람도 같이 가죠. 그 사람들 중에 여러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교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평화사절단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보시면 되고, 동홍로가 인제 요 당시 한나라와 친했던 반면에 서홍로는 계속 싸우게 되니까, 그다음에 서역도였던 감영수 장군의 공격을 받고 붕괴됐고요. 결국엔 홍로도 그 당시 인제 한밑에 복속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도로아미 타블로 만든 사람이 왕망이에요. 그래서 이민족에 대한 처벌을 강등했기 때문에 홍로는 격분에 돌아섰고요. 이 우호 관계가 단절됐고, 중국을 다시 침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서역도도 이제 폐지되죠. 자, 그리고 이제 후한 때의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복원보다 예전에 인제 뭐냐면 그 관계가 인제 복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제 AD 48 년에 또 홍로가 분열이 돼. 요번엔 남홍로하고 북홍로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전환 때는 동홍로하고 서홍로로 이렇게 분열되는데, 그 후한 때는 북홍로하고 남홍로로 분열되고요. 일축한 비가 호양선으로 칭하기 시작해요. 자칭이야. 호양선은 누구냐면 예전에 동홍로 있죠. 동홍로 중에 인제 그 뭐냐면 그 원제에게 압을 떠 갖고 인제 복속된 선호가 호양의 선호죠. 왕속을 또 받아갔죠. 이래서 자기가 이제 호양선호다, 제2의 호양선호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자칭을 한 거야. 그래서 인제 여러 부족을 이끌고 한해 홍로 항복을 하고요. 후한은 남홍로를 장성 이남으로 거주시키고 이들을 부국의 공격에 지원을 하도록 했다. 어 이들의 부국로 공격을 지원하도록 했고, 결국엔 부국로는 선비족과 정령에 쫓기다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유럽 역사상 혼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틀란이 이끄는 이 혼족이 인제 뭐냐면 고트족을 치면서 게르만 대이동을 이제 발생을 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욱노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때부터 556국이 실시되죠. 영가의 난이라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후한 제국의 붕괴를 볼게요. 후한은 크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척하고 한간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냐면 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걸 봤던 이제 그 호족들이 두 개로 나눠지죠. 예. 뭐냐면 이제 탕류다 해갖고 한강과 그의 추종자들, 예, 청년회에서 태학생과 그 정치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대개 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 청년이 탕륜이 이런 말들은 다 이 청년에서 붙여준 거야. 자기는 깨끗한 물이고 얘는 들어온 흙탕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부른데, 탕륜 세력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환관 세력들과 연결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이들 비판하는데 청년 중 일부는 외척 세력들과 연결돼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간하고 외척이 서로 싸웠거든.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요. 자, 이 청년들은 자기끼리 이제 인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인물 평가를 해갖고 인물 평가에 따라서 이제 추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참 더럽고 이런 인물 평가를 하는데, 그 인물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무슨 것이냐면 청위가 결정이 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청임 운동은 제야에 큰 세에 퍼지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그 어떤 청해 집단 기죽 중에 이런 청해 집단에서 배출돼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럼 이때 청류들이 이 청해 운동을 했던 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 당시 한강과 외척들이 너무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뭐냐 비판하면서, 비판하면 자기도 깨끗해야 될 거냐.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했던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선거제도가 또 문란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이 탕류들이 그 자신들이 이제 입지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이제 지방에 있던 청류들, 호족 세력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청유 운동이 또 활성화되게 되죠. 자기가 이만큼 깨끗한데 너네들이 안 뽑아준다. 이건 썩어 빠졌다. 자, 이런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외척과 이제 한간들 내용들 보면, 외척 세력들을 보면 장제의 황후엔 두씨와 형제와 두씨현재 두현과 안제 연원, 순제, 순제 황후 양씨 이런 사람들이 외척돼 있었고, 순제 같은 게 한간이 최초로 이제 옹립한 황제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당고의 금이 일어나는데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당고의 금이 일어나죠. 당고라는 거는 뭐냐면 금고에 처했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거쳐서. 금고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금고라는 것이 이제 징역형하고 금고형이 있어갖고 노동형이 가해지 않는 그런 것을 금고라고 하잖아요. 예, 노동을 하지 않고 갇혀 있는 걸 금고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금고는 아니고요. 이때 금고라는 거는 벗을 못하게 하는 거야. 평생 동안. 간직 취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금고다. 그 당시. 그래갖고 이제 외척과 한강과 결탁한 세력과 탕류죠. 유교적 교란을 가지고 있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대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단순한 구도는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이제 청년 세력들이 또 외척과 또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외척과 한간이 싸우다 보니까 외척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청류와 또 결합을 해갖고 청류 편에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청류에 대한 탕류의 탄압,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당구의 금이 발생해서 이 과정에서 청이 집단이 형성되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어떤 기죽 형성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당구의 금을 보죠. 태학생 가태와 가포가 또는 사대교 이응이 한간 전횡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한간을 항저에 움직여 이응과 태학생들을 붕당을 만들고, 붕당은 그 당시 되게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청인상서에 따라서 정치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황제만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붕당을 만들었고 한계를 전제하려 든다. 이거는 나쁜 일이죠. 붕당을 되게 부정적 인식해서 붕당죄에 대해서 처벌받던 시기예요. 조족을 비판하고 무고하여
그들 당일하여 종신 근골 평생 동안 벼슬을 못하도록 하게 했죠. 그다음 2차 당부의 금은 좀 보면 두모와 이모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두모와 이응 같은 사람들이 한간 주사를 모의하게 돼요. 한간이 진봉과 두모를 체포 일당을 처형시킨 사건이 제2차 당고의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탕류파의 승리로 정치기강이 해이해졌고 지식인과 호족들의 지지가 완전히 상실됐다. 그래서 항공군이 항공군, 그러니까 항공군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항건적군이라고 진짜 항건적이 농민 정쟁이 일어난 계기를 마련했고 청류파 관료들은 정계가 완전히 자취를 가졌고 청해운동은 제하의 강봉이 퍼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반발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깨끗한 걸 더 보여줘야겠다냐. 인물평가 운동이 이제 널리 확산됐고 위진남북도 시대 기득층은 이러한 청일 집단이 발출됐다. 그래서 이제 후한이 멸망한 후에도 한이 조도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배자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핵심 브레인들은 이 청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자손들이 자신의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간직 진출도 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국분 중정제를 하고, 근데 국분 중정제의 어떤 평가 기준도 예전에 조상들이 활동했던 청일 운동을 바탕한 가격, 그러니까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 가문의 격에 따라서 뭐냐면 간직도 결정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생고리관계를 통해 사적인 관계가 전개가 형성되고, 문생고리라는 것은 이제 뭐냐? 문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제자야. 고리라는 건 스승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문생고리라고 해요. 이걸 보통 이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문생고리 관계를 통해 사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 당시 이게 왜 형성됐냐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스승에게 유학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태학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 문생이라고 또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제자와 스승 관계, 문생 고위 관계를 통해서 사적 관계가 이미 정계 형성됐고, 그리고 지방 호족 사이도 폭넓은 유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한간에 대한 저항운동이 또 가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집단적 지식인들의 어떤 운동의 초기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건군과 이제 농민 전쟁 이렇게 보는데, 한건군 하니까 이제 한건적의 난인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한건적이 난인데 한건군의 농민 전쟁을 표현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 이제 예전에 20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한건적이 나는 관련돼서. 이거 잘못 썼네.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사회경제적 측면 보면 호주의 토지 집정에 따라 분리국제가 심해졌고 빈부격차가, 농민들이 외척과 한간의 수탈 대상에 대해서 민이 노예로 전락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있고, 호주의 대토지 사유로 향이 소수 호주의 사유리가 되면서 향지가 파괴되고요. 상부상조의 자치적인 향촌사의 니를 중심한 어떤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리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걸 통해서 항촌의 어떤 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전환중기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오와 촌이라는 새로운 그것들이 등장하죠. 오와 촌은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이 이제 조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리를 통해서 이제 얻은 나름대로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 어떤 그 사회적 정서적인 어떤 뭐 의지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네가 붕괴되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외척과 한강과 치열한 싸움으로써 정치가 물러나고 기구는 농민의 만성적인 기하 상태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상적 뒤에 있네요. 어,
서역의 전수술을 받다가 미신이 유행됐고 민간 신앙과 또 결합되어서 다시 불교 구단의 조직을 모여서 불교장생 같은 종교를 결사하는 조직이 만들어지죠. 거기다 이제 홍구학이 발달되면서 예교주의 유행으로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돼.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걸 대체하는 과정에서 미신이나 민간 신앙, 뭐 불교장생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태평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없네. 오두미두죠. 오두미두. 오두미두인데 태평도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두미두가 없네. 예. 볼게요. 요걸 가지고 좀 볼게요. 자, 태평도를 설명하기 전에 약간 이 노장 사상의 발달 과정을 볼게요. 노장 사상이 이제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잖아요. 노자 장자 사상. 여기까지는 종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상인데 이것이 전환 시기 때 법과나 황제 사상과 결합돼서 항로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변화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민간 신앙, 신선 사상 등등등등이 붙여서 이제 후한 때에 태평도 오두미도가 이제 형성되죠. 그러니까 태평도는 이제 항건적인 난 이런 것들이 익혔고 그다음 오드미드는 독자적인 종교 운동을 통해서 한때는 특정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도 하죠. 거기에 독자적 왕국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오드미드가 천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예. 그래서 이제 남천사도, 북천사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신천사도가 이제 북천사다. 이쪽이 이제 힘이 커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뭐냐면 정리한 게 국염지고요. 국염지 때 닿아서 이걸 도교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노장사상 도가는 도교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됐지만 도교가 곧 도가는 아니에요. 예. 도교 안에는 그 민간 신앙이나 신성 사상 등등등 여러 사상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되고 요 가독에 있었던 것이 태평도 오두미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평도는 항로 사상을 바탕으로 뭐 여러 사상을 흡수해서 형성됐고 오도미드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대 때 도교 발전에 큰 영향인데 물론 이제 주요 계층 도교 발전 등 오도미드죠. 태평도 옆에서 이제 보조해줬다. 옆에 어떤 주요 사상 아니지만 옆에 이제 흡수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 보신을 강조하고 양생파 사상의 모습을 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양생이라는 것은 불교장생이죠.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갖고 좀 불교장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신선사상에 영향을 받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선사상 방수를 결합해서 미신적 요소가 강하고 사회보다는 종교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항로를 신격했다. 황제와 노자를 신격했다. 여기에서 항로한 건 황제와 노자예요. 항로수의 영향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죠. 황제라는 것은 사왕 오제 때 그 뭐냐면 오제 첫 번째 황제가 있어요. 유능왕자를 쓴 황제. 그다음에 이 노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전국시대 때 사상가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항건적이 나는데 이 항건적 조직을 종교 조직을 군사 조직으로 바꿨어요. 이 장각이라는 사람이 말은 태평도라는 그 조직을 군사 조직을 바꿔가지고 장각이 항건적인 난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농민과 지식계층의 반정부 성향을 이용했고 신도를 군사 조직화에 봉기화시켰죠. 그때 이제 내었던 것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게 음양오행설이에요. 음양상극설이라고 하는데 그 음양오행설, 상극설이 아니라 상생설이에요. 음양오행설을 그 당시 왕조교체하고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 음양상극설과 음양 상생설이 이제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음양 상세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아까 것처럼 음양설과 오행설이 합쳐진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상생설 같은 경우에는 오행은 이제 수, 목, 토, 찾을게요. 수, 목, 화, 그다음에 어, 토, 금. 이걸 이제 오행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있고 수,
상생설은 상생설이 있고 잠깐만 다시 쓸게. 헷갈렸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수 그다음에 목, 화, 토, 금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음양삼급설은 뭐냐 수, 화, 금, 목, 토 이렇게 있고 다시 수로 들어간 거예요. 네. 상생설은 수가 있으면 이제 이거 비슷한 자연계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물이 있으면 목을 자르게 할 수 있죠. 나무를. 그리고 목이 있으면 이제 하늘 불리게 나무를 잘 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잘 타고 건지면 토가 될 수 있고 토가 하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쇠도 이제 밟을 수 있고 쇠에서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생 관련된 거고 수하는 이제 한국서는 수는 물을 제압하고 하는 금을 제압하고 금은 목을 제압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삼국설이야. 그 왕초극치하고 연결되는데 대개 보면 음양공세 요게 이제 얘네들은 그 상생설을 주장했어요. 이 상생설을 그리고 왕조규칙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항색을 바탕으로 했다. 항색. 토죠, 토. 항색.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항색은 이제 뭐냐면 그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네. 누른 하늘이 설이다. 갑자년 의대 올해 천년에 대기할지라는데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후한을 의미한다고요. 후한을.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신해서 이제 누른 하늘 한건적인 이제 토색이 이제 뭐냐면 등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이제 해가지고 5개 순환을 통해서 왕조규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게. 자, 결국 이제 한건적인 난은 그 중앙정부에 진압을 못하고요. 지방 호족들이 이제 군사를 강화시켜 진압을 하죠. 거기 간신히 진압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동시에 등장했던 것이 오두미도죠. 자, 오두미도를 이제 보면 오두미도는 이제 한건적의 일파 중에 분파에서 나왔다고 이제 하는데 그 장능이라는 사람 능이에요. 예, 능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입단할 때 쌀 5도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오두미다라고 이제 비도라고 한다고 그래요. 5도를 가지고 의사라는 걸 설치해서 빈민구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종전의 리 중심의 항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의지를 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국가나 항총사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집단이 그걸 하게 돼요. 이거는 약간 로마 말기 때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죠. 기독교 로마 정부가 국가 역할 수행을 못하니까 기독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은 항중이라는 그 삼국지에 보면 항중이 있죠. 사천성 북부지 있죠. 특정 지역의 정치, 군사, 종교적 지배권을 확립하여 종교 왕국을 건설했고요. 물론 이제 조조에게 이제 곧바로 멸망을 하긴 하지만 위진남북 시대 때는 종교 활동을 재개해서 요 당시 이제 오도미도 신사도 그 천사도로 이름을 바뀌죠. 그래서 불교 영향을 받아 이론 정비 및 제도 발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신천사도, 북천사도를 얘기하는데 북염진에서 도교 형성에 큰 역할을 줬다. 이 오도미도가 그래서 요도미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주로 이제 아까쯤 했던 내용들 보시면 되고 농림 관련인데 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지방 궁원이 활과죠. 지방 호족들이 유민 일족들 규합이 자위사 무장 조직 형성이 되고 군태수나 자사들이 지방의 정치 군사권을 쥐고 무장 집단으로 규합해 점차 궁원화됐다. 자 후한 멸망의 사회적 이유를 볼게요. 자 하진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제2차 당구의 난이 나오고 한건적인 난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진, 원소, 동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그 당시 한관들 대규모 이제 몰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탁은 소재를 폐하고 현재를 옹립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한강과 외척이던 양대 세력이 제거되니까
한 제국의 이제 한계 체제 그들을 지지해 주는 세력을 잃고 이를 지탱할 수 없게 되죠. 한계 지배 체제의 이제 그 건립도의 한간 외척이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 한간의 외척들이 한계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긴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얘네들이 요런 집권자들이 등장하면서 재골당하면서 더 이상 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각지의 궁위에서 정권 쟁탈이 이제 획득의 쟁탈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조비에 의해서, 조주의 아들이죠. 조주의 아들인 조비에 의해서 후한이 멸망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대의 이제 사회 구조와 생산력 향상을 볼게요. 잠깐만요. 예. 자, 현대 사회의 이제 구조적 변화를 보는데, 잠깐만요. 전환 시기하고 이제 후한 시기하고 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한총 사회가. 대개 전환은 이제 기본 단위가 니예요. 니. 니는 전국 시대부터 이제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기존의 읍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사람들이 니에 모여서 이제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 때 그 이 니에 있는 사람들 호족에 편지해갖고 편호제민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시대 때 니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20등급의 작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거기에 부로와 자제들, 니의 이제 공동체 부로와 자제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항촌사의 지위에 따라서 뭐냐면 그 작을 나눠줬죠. 여기는 좀 높은 작을 주고 여기는 좀 낮은 작을 주죠. 주로 이제 성인 남자들만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게는 작을 준 게 아니라 술이나 뭐 안주나 뭐 곡식 같은 걸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술과 안주, 곡식을 뭐 때문에 주냐 하면 요게 마을 제사를 이제 지내도록 한 거야. 이걸 이제 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이제 하는 거야. 그럼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이제 모양이 이제 나냐면, 자, 일단은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누가 주도했어요? 자기 높은 부류가 주도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자제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음식 제사상을 마련하면 이걸 가지고 요게 이제 부류와 자제들이 모였고 여자들이 모였고 나눠 먹는 거야. 예. 그래서 사를 토지 그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이 토지신에 국가 권력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부와 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와 자제들에게 줬던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왜냐면 그 토지 제사를 사라는 이제 마을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주, 곡식 같은 걸 줌으로써 마을 제사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가 사를 통해서 뭐냐면 이런 그 마을 통제를 했다. 니를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제는 그 농촌사의 인민을 작제를 통해서 개별 인신을 했고, 작제에 주어진 질서에 따라서 사라는 그 마을 제사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또 그걸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을 통제를 할 때 하나 들어간 사라는 마을 제사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그러면요. 이걸 좀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설명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있고, 사는 여기 안 나왔긴 하는데, 자, 일단은 있고, 그래서 니들 이제 여러 개 묶인 게 항이죠. 항. 자치적인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했고, 그 마을 자치를 이제 항촌 자치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치적으로 이제 항에 일어난 그 니에서 일어난 문제들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 개입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반간반민, 그래서 간이면서 민의 성격 갖고 한간들이 자치적 행정을 하게 되죠. 이때 율은 이제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색부는 조세, 교화는 삼노가 담당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게 좀 약간 표현이 됐네.
삼로가 되고 이게 교화가 돼야지 맞죠? 순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간들이 있는데 이런 니와 항을 중심한 전환 시기 때 이제 전환 중기 때까지죠. 전환 중기 때까지의 항촌 자치였던 경험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뒤에 이제 명나라 때 홍무제에게 영향을 줘. 홍무제는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것이 뒤에 이갑제예요. 이갑제. 그 이갑제는 전환 중기까지의 이런 항리 공동체, 자치적인 항리 공동체를 바탕으로 어, 했는데 이게 전환 후기 때부터 바뀌어지죠. 전환 후기 때 이제 대토지 소유화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체제가 유지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있냐면 잠깐만요. 이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전환 중기 때까지는 여기 국가가 인민을 직접 통치했죠. 그러니까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했고 한가는 그 보조적인 거고 그다음 작지와 사를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 전환 중기 이후부터는 대토지 소유가 이제 확산되면서 호족들이 중간에 끼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호족을 통해서 인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하게 되고 호족은 항이라는 공동체보다는 촌이라든지 오라는 이런 그 마을 공동체를 주도를 해갖고 만들어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후한시대 때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 또 가도기가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전환의 어떤 후기 때 그 자연농의 몰락과 대도시 소유의 발달로 호족이 항해를 지배하면서 항해 자치적 공동체가 붕괴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호족이 지배하는 호족사회가 변질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농업 생산력 발전을 볼게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농업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댕기나 우경, 철제 농기구가 전국적으로 보급했고 전국시대 보급했지만 더 보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대전법이 이제 대전법. 대전법. 그래서 대전법이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법. 대전법은 이제 뭐냐면 밭농사하고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랑이고 고랑이죠. 예. 그래갖고 대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 이 고랑에다가 실 뭐냐면 실을 심는 거야. 이 고랑에다가 이게 이제 대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정법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우리나라. 뭐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구전법도 이제 행해졌다고요. 이건 후한론법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구전법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그 수의 사업을 이제 했죠. 그래서 농지 기관을 크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는데 앞에서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농부 업성 정책에 불구하고 화폐 경영이 계속 발달되고 상인세가 크게 이제 성장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암시장 형성이라든지 서역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철 공업이라든지 방직 같은 공업이 발달되고요. 실기, 금은세공법, 도자기 공업 같은 수공업 분야가 발달되죠. 그래서 상업 신장, 화폐 경제, 도시의 발달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상업에서 상인이 얻은 이익은 다시 토지에 재투자해서 호적사회 발전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 당시 호족들은 대부분 상인 출신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조세제도의 구조 특징을 볼게요. 자, 한대 조세제도의 구조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국가재정과 항철재정이 분리됐죠. 이게 전환 때요. 예, 전환 때 관련된 내용이죠. 후한 때는 이제 합쳐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조세 급납화가 있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세 급납한 당나라 양세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고 그전까지는 주로 물품세 위주로 이제 진행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나라 때는 좀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어 당나라 이전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물품세 위주인데 이 한나라 때는 급납을 했어. 동전을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동전을 냈다 세금을.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 때는 음락 단위로 인제 세금을 냈죠. 근데 지난 때는 개별 인구 단위로 세금을 내요. 호가 아니라 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음락. 음락에서 인을 했다. 근데 이제 위진남북조실은 이걸 호로 인제 하게 되죠. 호. 예. 호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을 이제 개발정했건 개별 인신적인 어떤 지배체를 강화시키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 제도를 이제 보기 전에 인제 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재정과 이제 황실재정을 보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세금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한나라 때 세금. 근데 한나라 때 세금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조용조가 확립되지 않았던 우리가 조용조라는 개념 자체가 있잖아요. 이제 조는 이제 토지세고 용은 노동력이고 조라는 것은 이제 뭐야? 예, 특산물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조용조라는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고요. 그 명칭을 잘 보시면 조 안에서도 토지세도 있지만 상업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을 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품세를 조라고 하죠. 우리가 토지세만 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 때는 물품세 전반을 다 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조, 토지세, 시조, 회조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세를 들어 인두세죠. 인두세 일종인데 되게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인두세를 많이 걷죠. 인두세를 걷는다고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세제도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삼부, 구부, 갱부, 산자 이렇게 삼부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들이 걷는 거고 구부는 미성년자 그다음에 갱부는 요역 을 걷는 거고 산자들 중에 재산세죠. 그다음 노동세, 요역은 여역과 병역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조 구분이 아니라 조부역의 구분이고요. 조의 의미는 좀 약간 다르다. 부의 의미하고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국가 재정은 이제 누가 관할하냐면 대산홍이 관할해요. 국영 중에 하나인 대산홍이 요거는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는 이제 주로 전조, 전조는 토지세죠. 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편입시켰고 부라는 것은 구부를 제외하고 구부라는 건 아까처럼 뭐야 미성년자에 걸었던 이제 인두세를 얘기하죠. 그걸 제외하고 모든 삼부, 경부, 산자. 삼부는 성인들이 걷는 인두세. 경부는 이제 그 경부보다 갱부라는 게 표현하는데 경자나 갱자가 이게 있는데 일단 갱부하고 있어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 갱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갱부, 경부 또는 요역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역을 대신해 갖고 내는 세금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다음 산자라는 것은 재산세를 의미하죠. 이건 국가 재정이에요. 황실 재정은 소부, 소형동이라고 수용동인데 그 소부는 이제 그 뭐냐면 황실 재정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수용동에 왜 적어놨냐면 소부의 많은 권한이 나중에 수용동으로 옮겨가요. 한무제 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황실 재정 업무도 이제 소부에 왔다 수용동이 넘어간 것 같아. 소용동의는 여러 권한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산림상간에 이제 그 안에 속한 내이 있었는데 이거는 화폐 주주를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근데 통상 이제 소부니까 소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제 때 수용동의를 이제 설치해서 산림상간을 예속시켜 화폐 조조를 간청을 삼았다. 그 이유는 염천에 대한 수입이 국가재에 넘어가면서 재정 공급을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결과 화폐 독점을 얻어서 그 수입을 항시 재정에 기족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조에서 조와 부가 있는데 전조를 제하고 시조, 해조, 상호수입세 같은 건 요게 이제 항실재정에 속하는데 시조와 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다에 내는 어업세, 그다음에 상업세 이건데 이건 아마 이제 그다음에 정시대 때 산림수택의 가산화 있죠?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야와 물에서 내는 택지에서 내는 모든 세금은 다 천원 여기서 나는 이제 천원산물에 대한 세금은 황제의 재산이라는 관념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었어요. 전국시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부라는 것은 구부, 미성년자에 대한 뭐냐면 세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실 제부는 처음에 소부에서 담당했지만 나중에 수용동에서 많은 그 업무를 이제 이해감 받아서 또 담당을 했고 또 수용동이는 화폐 주조를 했다. 근데 이제 교과서 개론서에서는 소부가 이제 황실 재정을 담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요걸 기억해 두시고요. 수용동이는 화폐와 연결돼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요. 너무 깊숙하게 알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특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을 대상으로 했죠. 사람을. 아까 전에 볼 수 있듯이 인제 여기 그 뭐냐면 같은 인두세라도 구부라든지 그다음에 요렇게 어 구부라든지 삼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보면 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개별 임시적인 조세 부과의 방식과 달리 조세 부과했다. 그래서 춘추 전국사 호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가 달리 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음락이게 음락. 이게 잘못되면. 음락을 대상으로 이제 조세를 부과했는데 이건 음락이 아니다 이 말이네. 예. 제가 좀 잘못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는 춘추는 음락. 예. 이게 전국 시대 때 호유죠. 호고 그다가 인제 진안 시대 때 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부터는 호죠. 그거부터 계속 호가 이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물론 이제 나중에 명청 시대는 토지도 바뀌지만 자, 요 단위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가가 아니라 그 당시 가족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머릿수로 징수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세금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근데 후한 때 들어오면서 인제 이렇게 국가와 황실제를 구분했던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소부의 소관을 대산홍에 다 이관하고 그다음에 그 수용도의도 폐지하고 화폐 주조무도 대산홍에 이관시켰다. 그래서 그 대산홍이 국가 최고의 재무관청이 되었다. 요것도 인데 이거 틀리죠. 재무관직이죠. 예. 이거는 기초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동계에 보면 한나라의 이제 간직에 대해서 설명해 있는 게 있는데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대산홍은 간청이 아니라 간직이에요. 예. 간직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이걸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 발달과 조세의 화폐 납.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나라 때는 이제 화폐 경제 발달 때 조세를 화폐 납을 했죠. 그래서 전주와 유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목을 화폐로 납부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 양세권 이전까지는 계속 물품 화폐였는데 요때 한나라 때만 예외적으로 이 조세납이 있었다. 조세 화폐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폐가 널리 발달했던 이유가 뭐냐? 농업 생산량이나 수공 생산이 발달해서 상품 화폐 유통이 크게 번성했고 화폐 경제 발달은 상인의 재산 축적을 가능했고 토지 재투자에서 대토지 사유지가 돼서 호적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대의 그 대토지 사유지 발자와 호적세의 등장을 볼게요. 호적세의 등장 과정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호적세 등장을 아주 오래된 예전에 그까지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네. 그 이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대 호적세액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면 무제시대 전후에 대토지 사유제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면서 지방의 부유 세력들이 호적을 변모했고요. 호적이라는 건 뭐예요? 호적은 지방의 토지를 가지고 뭐냐면 살아가는 사람들 호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방의 토지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시킨 사람이 호적이라고 하고 귀족 문벌 귀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중앙의 어떤 권력을 잡고 이제 그 살아가는 계층은 문벌 귀족이었는데 대개 한나라 때는 호족이 국보의 문벌 귀족화됐어요. 한글 이서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사회 환경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서방의 교통으로서 그러니까 서방과의 교류를 통해 서역을 통해서 문물교류를 통해서
활동 부대가 확대됐고, 그래서 이제 한무제는 그 호족들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이 그 장군이 파견되었고 서역을 개척하면서 서역의 어떤 문물 교를 통해서 호족들이 훨씬 더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업과 공업생산의 비약적 발전, 그다음 오수전의 주조죠. 예. 자, 주조도 이제 상업 활동에 필요한 법정화폐 신용도가 확립됐다. 그다음에 무제후기 때는 매간 매지고 호족이 정계 지출하면서 상위계층으로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자, 호족이 등장한 이제 황제 지배체의 약화를 보면 전국시대 후기에 토지사유가 허용되면서 등장했고, 전환시대 강력한 통일제국 출현 때문에 국가 권력에 눌려서 세력을 펴지 못했다가 전환 후기 국가 권력이 쇠퇴해지자 대토지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 지배세력이 발전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업과 수공업 발달로 상인계층의 토지 구매, 호족의 집단적 토지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대토지 사회가 촉진되고, 그다음에 농민과 땅을 강제 탈취하고 정계, 개코, 화호 등 걸 통해서 대농장을 경쟁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할게요. 여기는 없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충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족의 종류가 있는데, 호족의 종류는 경병호족하고 그다음에 개발호족,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건병호족은 권력과 결탁에서 불법적인 강압수단으로 농민의 토지를 경병하는 그런 호족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호족들은 항모지 개간이나 변경 개척을 통해 대토지 소유를 하는 그 호족들, 개발호족이에요. 그래서 호족들의 특성은 대개 이제 호족들이 후한부터해서 위진남북 쪽까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포괄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호족의 인적 기반은 호족과 종족과 상당이야. 예. 그러니까 대가족을 유지하면서 가산을 분할하면서 분가된 가족들은 동주, 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연적 관계의 정계를 예속화해서 대토지를 경직했다. 그리고 종족 및 타호족 간의 통용을 통해서 호족과 유대를 강화했는데, 특히 이제 그 후한 때는 도덕적 풍파를 높여서 항촌의 여론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청해 운동을 펼쳤던 세력들이 호족들이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집안의 어떤 격을 결정하죠. 네,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호족사의 구성을 보면 종족인데, 이 종족은 이제 뭐냐면 호족사의 중심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집단이 크고 각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 시에 단결력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영호는 호족 그 종족 밑에 있는 이제 예속된 사람들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 되게 다양한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은 처음에 자유민이었지만 후한 때부터 예속한 농민의 성격을 강화하는 그걸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노예는 아닌데 농노적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호족의 권력 기반이 되었고, 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생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사제 관계입니다. 문생 고리 관계 사제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의미에 쓴 게 아니라 남북주시대 들어오면서 가역을 맡은 신분들을 이제 뭐냐면 문생이라 했고, 고리라는 건 퇴직 상관들을, 예전에 퇴직 상관들이 자신의 제자들 스승이기도 하니까 그걸 외곽세력을 이용했고, 자, 이게 눈여볼 게 부곡이라는 존재죠. 우리가 이제 항소 부곡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있는 건데, 원래 부곡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것은 중국의 중국. 그러니까 부곡은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그 뭐야까 식량 요청 정도만 생각하는데, 요게 부국이라는 의미는 군부에 예속되어 있는 병호나 호족의 사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집단이야.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지휘 떨어진 좀 약간 예속화된 사병 집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노비 노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노비력은 노동력, 어떤 농업 생산의 어떤 주된 역할은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호족들은 각종 농산물과 수공업 판매, 소농밀 대상 수확기에 나 단경기의 이제 격차를 이용해서 단경기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상황에 이렇게 중간 매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런 걸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을 챙겼고, 관리선발에서도 이제 종족과 황당 사역을 바탕으로 항동을 형성해서 대부분 이제 애들이 선발되었고, 이제 뭐냐면 유학적 교양을 가지고 한국인선지를 통해서 중앙 관료 됐죠.
그래서 수재, 호정 등 한글 이선지를 이용했다. 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밑에 이제 그 장원영과 개간동을 각자 읽어보세요. 예, 여기 쭉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향리 공동체가 종종 붕괴되고 종족 중심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 강화된 데서 호족의 영주화가 있는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새로운 이제 항촌 조직이 초와 오냐, 총과 오. 요새화된 이제 항촌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적에 침해받으면서 호족들이 자기 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요새화시켰던 총략 조직을 촌과 오라고 해요. 촌과 오. 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 호족, 항제의 삼층적 지배구조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왕망은 이제 이 호족들을 통합하기 통제하기 위해서 왕전제 노비매매 금지됐지만 호족의 반발로 쉽게 붕괴됐고 결국엔 호족의 협력으로 후한 정권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호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여 서로 타협하고 호족에 위한 토지 경고는 더욱 심화됐다는 거. 예. 호족은 종족 간 항당 사회 토대도 갈려 선발되어 중앙과 지방의 정계를 진출하게 되고 호족은 한걸 이선지를 통해 중앙 관료를 진출하고 학문 자체가 이제 호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후대에는 유학 공부한 호족이 중앙 진출해 권력을 독점했다. 그리고 이제 호족은 토지에 있는 떠도는 농민들을 예속민 삼아 지역 사회를 지배를 했다. 예. 후한말 삼국시대의 사회 혼란으로 호족세력은 장원을 형성하고 이 총과 오라는 것을 형성하죠. 유민을 규합하여 자의세력을 형성했다. 예. 그래서 호족은 대토지 사유자이면서도 군사력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 기출문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타천보의 한국 이선제가 이제 실시했고 학론사에 화력이 간직에 등용했다. 타천보이는 그 학론에 입각해서 이제 추천이 되고 이 추천된 사람들이 자기끼리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항대에 이제 그 사회 구축이 3층제로 됐다. 아까 좀 설명했죠. 그래서 황촌의 호족의 대토지 사회하고 황천고대 호족의 항리를 지배인데 이게 말이잖아요. 향리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 오와 촌이 이제 있죠. 이걸 쓰시면 돼요. 예. 그다음 위진남북적 호족사의 여는 전당의 사회 변화이면서 그 자유농민의 자율적 사회에서 호족들의 어떤 위한 타율적 사회로 변화됐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진남북적 기족사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대 문화의 발전과 동서문화 교육 내용인데, 자, 보통 우리가 중국을 이제 의미하는 그 말했을 때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한 글자. 예. 그래서 뭐 한인, 한족 이런 말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중국 문화의 이제 원형을 이제 만들 때 문화 원형을 때 한나라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제 중국 그 문화의 원형,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이 그 당시 당나라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한제국 때 동아시아 문화권의 원칙주의 기반, 그러니까 한자 문화, 유교주의, 율령, 불교가 형성이 됐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당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의 문화적 공헌을 볼게요. 운주 시대를 거쳐서 발달된 고대 문명을 완결하여 중국의 한문화를 완성시켰고요. 중국적인 한문화를 중국 사회만 한정시킨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확대시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예.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반이 되었고 했던 걸 한나라고 그걸 완성시켰던 것을 이제 당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 교육을 개척으로 동아시아 세계와 서남아시아 세계를 연결시키면서 동서 문화의 어떤 교류에 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형성해 갖고 이제 보면데 이거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뭐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이거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하는 유교주의를 포괄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왕과 후에 자기를 주면서 보였고 자 이를 통해 정치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서남이 제국. 서남이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서쪽이 남쪽이니까 기주성이나 저 사천 남부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서역의 여러 나라, 만주, 한반도 등
지역에서 왁이나 후를 받고 한갈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도 후한의 강물의 말기 때 외항으로 봉하는 금인의 사유인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일본 사좀 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형성 배경을 보면 유교적 통치 체제, 조공 채권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주변 이민족 조공 채권 정책되면서 그 동아시아의 정치적 국가 형성하는데, 자, 조공 채권 관계를 이제 그 대외적인 관계로 발전시킨 사람은 앞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한무제라고 했죠.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있고, 그다음 한해 직접적인 대항에서 주변의 민족적 자극, 가역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 사회 질서에 기반해서 예교 사회는 동아시아 문화는 항상 성격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대 문화를 보죠. 한대 문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온 게 뭐냐면 군문학파하고 고문학파 대결. 아, 국민경과 고문경의 대립가 있고, 그다음 홍보학과 관련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홍보학이 등장했고, 예.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마천의 이제 사기와 한서, 어 그래서 역사서 구성 내용 관련된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제지술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됐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근문학파하고 고문학파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근문과 고문인데, 일단 근문과 고문의 명칭이 왜 생겼느냐? 예전에 한번 생각을 말했죠. 그 당시 한자가 전환시대 때 한자가 주로 예서체로 쓰였어요. 예서자. 그래서 전환시대 때 예서체를 쓴 거,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그 문자니까 지금 근자에서 예서를 썼던 이제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파 근문학파고요. 고문학파는 이제 예서 이전에 소전이라든지, 그다음 춘추 영국 시대 때 썼던 각국의 이제 문자들, 금속문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경전에 썼던 그 고문학파죠. 그러면 이 고문학파, 고문학파가 왜 생겼냐? 앞에서 여쭤 궁서갱유 때문에 생긴 거죠. 궁서갱유 이후에 경세 수집 과정에서 학파가 분열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근문학파, 고문학파를 볼게요. 이게. 자, 요거는 뒤에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이 교재가 좀 이거 좀 정리가 잘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문학파를 보면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자, 근문학파는 한대에 사용했던 문자, 예소로 경전을 쓴 학파죠. 그 당시 사용했던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금자에서 근문학파라고 했고요. 공양전하고 얘기를 중시하게 해요. 공양전과 얘기를. 그래서 춘추 공양전이라는 게 있죠. 춘추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춘추에 줄을 붙인 게 이제 춘추 3전인데, 그중에 공양전, 자시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양과 자시는 이제 복고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어, 3대 하와 은주도 예전에 다시 복구하자. 뭐 요순 시대가 낫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 공양은 이런 복고주의보다는 그 뭐랄까요? 발전사가 있어. 과거보다는 미래가 낫다. 지금이 낫다. 이거는 중국인들이 이제 평상시에 안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공양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별화된 어떤 요소인데,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이 금문학파는 청의 공양학에도 영향을 줘요. 이건 뒤에 좀 영향할게요. 그다음에 작고의 해석과 천인상관을 바탕 정치론을 내세우는데, 작고의 해석을 왜 강조하냐면, 자, 왜 이게 강조되냐면, 원래 이제 국문학파라는 것이 이제 경전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불타 없어졌잖아요. 유교 경전이 없으니까 이제 여학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외워둔, 암기해둔 그런 것들 다시 글로 옮겨 적은 과정에서 본문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뭐가 냐 공자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자기 생각 가탁을 많이 해. 그 공자의 어떤 숨어 있는 뜻이 이럴 거다 해갖고. 그러니까 원래는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A라고 쓰는데 A 다시를 가탁을 내 갖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공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가탁을 내고 마치 유교 자기 그 가탁을 내 갖고 공자가 얘기하지 않은 건데도 자기가 거기에 가탁을 내 갖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금문경이 많아요. 그래서 공자의 매연대의 숨어 있는 뜻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좀 약간 주관적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의견은 개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대의 이제 주류적인 그 주류적인 어떤 사상들이 또 많이 개입을 내죠. 그래서 청행상관설을 바탕이 됐다. 청행상관도 원래 유교 이론이 아니에요. 유교 이론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것들, 뭐 신비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항로수라든지 뭐 음양 오행설 등등등이 붙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 이론을 편입시킨 거야. 이게 공자의 원래 뜻이 그렇다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청행상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환시대 때 강학화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참의설로 이제 바뀌게 되고 신비주의 성격이 강한데 참의설이라는 건 뭐냐면 참은 뭐냐면 도참할 때 우리가 이제 있죠. 예언하는 거야. 뭘 통해? 유교 경전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죠. 유교 경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앞날 예언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풍수지리설, 풍수도참처럼 지리를 보고 나서 뭐냐 예언하는 것처럼 요거는 유교 경전을 보고 나서 이걸 재해석해 갖고 예언서 삼는 거. 그걸 위경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 공문학파는 좀 다르죠. 공문학파는 후대에 이제 보니까 민간에 존재했던 이제 발견된 경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궁서갱이를 피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흑벽이었죠. 거기 유교 경전을 이제 숨겨놓고 발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춘추시대 고문체로 서술됐기 때문에 이걸 고문학파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문학파는 자전과 주례를 이제 중시여겨요. 예. 자전과 주례를 중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능력의 주례인데 주례는 금문학파에 없어요. 고문학파에 있어요. 예, 고문학파. 근데 이 주례는 금문학파든 고문학파든 간에 개혁 관련 때 이 주례를 많이 이용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례를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항상 개혁의 후에 이제 뭐냐면 이걸 많이 이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왕망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이 주례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개 과정을 보죠. 이 공문학파와 그 국문학파는 논쟁이 일어나요. 이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논쟁을 좀 설명하고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문학 공문학파인데 국문과 고문이 논쟁이 일어나. 춘추 해석 문제를 두고 대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문학파는 춘추 공양전을 공부했고 공문학파는 춘추 자시전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수로 논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백호간에 모여가지고 이 논쟁을 했죠. 국문학파 공문학파 논쟁. 그래갖고 이제 장제 때요. 백호간을 타서 이제 경서를 둘러싼 토론을 벌였고 그 과정이 백호통일에서 지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백호통일은 이제 그 당시 방고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예, 방고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지만 방고야 그 한설 쓴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이거 멋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책 내용은 백호 강주라고 해갖고 이렇게 썼던 건데 이걸 방과 자시 정리한 게 백호통 또는 백호통이라는 책이야. 예, 요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호통이는 주로 이제 금문경을 중심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신비주의 유학의 최종점으로서 참의사상과 금문경을 결합시켜서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보죠. 자, 여기 뭐 전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건 금문학파죠. 동준서가 이제 국교할 때 동준서 자체가 이제 금문학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학에서 금문이 우세됐고 고문은 제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문 경정 토론 운동을 통해서 금문학파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락이 그 당시 완성이 됐는데 신락은 고문학파, 금문학파 경륜을 정리한 거고요. 신라 때는 다시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냐면 공문학파가 장악해.
그래서 왕망이 복고적인 주대 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문경이 우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유음이라는 사람이 간학자가 이제 우대를 받았죠. 예.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흥은 유황의 아들이죠. 예, 이 사람 유황도 이제 유명한 간학자 중에 하나 사람인데 하여튼 유흥이 이제 뭐냐면 일종 왕망의 부행 역할을 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는데 501번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춘추 자시전을 근거로 한 고문학파는 전한까지 위선하고 여겨져 인정받지 못했다가 전한말 유흥에 의해서 정리되어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유흥이 정리한 고문학파 이론은 왕망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하여 신정권에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망한 다음에 후한 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다시 간학이 그 후한 자체는 이제 신을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한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문을 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고문은 다시 재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후한 말기 때 고문경과 금문경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잖아. 예. 그래서 고문경, 금문경을 능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형, 아융, 정산홍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정현이 대표적인 훈구학인데 그래서 정현 때 이제 금문경, 고문경을 이제 통합을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고문경과 그 금문경을 통합했다고 해도 금문경과 금문경을 완전 1대1로 통합한 건 아니야. 고문경 위주예요. 고문경 위주. 그러니까 고문과 금문을 비교해 통일적 해석을 시도했고 경학의 해석은 고문설 위주로 집대에서는 금문설 위주로 작업했다. 그래서 이 훈구학이란 왜 불렸냐 이때 학문적 광부 글자 은과 뜻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를 훈구학이라고 불렸다. 예. 그래서 요거 교육을 해두시고 이거 관련돼 갖고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구학이 정립이 됐고요. 그냥 동진 이후부터는 훈구학이 이제 했는데 이때 훈구학은 아까 제가 고문이 주됐죠. 고문이 주였다. 그래서 금문, 고문, 다시 금문, 그리고 통합이 됐는데 이 통합된 학문은 고문이 중심이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훈구학은 고문이 중심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진후부터는 금문이 갖고 있는 미신적 요소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고, 자 아까 제 금문경 안에 그런 미신적 신비주의 요소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미신적 신비주의 요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이 금문경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비주의 유고는 이제 금문경이 많았는데 동중서에서 청인성서, 왕만과 후한의 강무제, 백호통의 신비주의 이야기인데 이 왕망도 고문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 금문경의 어떤 신비주의 요소가 많아요. 즉위하는 과정에서 참의서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자, 이는 작고 해석이 치중한 홍보학적 결과물로 철학적 사상적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한 것도 있고 유교의 어떤 철학적 해석이나 사상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유교가 철학화되고 사상으로 이제 발전된 것, 철학적 해석이 된 것은 나중에 언제 때냐 성리학 때야, 성리학. 그냥 이거는 작고에 대한 해석만 하는 거야. 예. 다만 이제 실제 정치 이유는 정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가의 염촌론, 육가의 어떤 신이 이런 것도 다 경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유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왕충이라는 사람이 농영을 썼죠. 이거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에서 상당히 지금 공산당에서 상당히 유물사관의 어떤 그 선구 주자로서 이 왕충을 두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험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왕충에. 자, 이 사람은 청인사원서에 반대하죠. 천은 자연계 하나뿐이지 천의 감각이나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천이라는 것은 상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이블 성경에는 야훼 같은 존재라고 생각. 인격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고 판단해서 어, 그런 재해를 줄 것인지 그다음 상승을 기울여 줄 것인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까지. 근데 이거는 상제가 아니다. 천에는 이렇게 판단할 근거도 없고 얘는 그냥 자연상상에 불과하다. 천은
인간의 어떤 선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인 사상의 근본적 부정은 합리적 사상이었고요. 신비주의 유교를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 때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유학을 비판과 첨단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다음 완보라는 사람이 있어. 완보는 잠보론이라는 걸 썼죠. 이건 왕충의 합리적 입장을 계승해서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 그래서 정치와 사회는 인간의 어떤 주체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지 뭐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죽창동의 장원도 비슷한 논리예요. 인격신이 천혜관념을 부정하고 상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의 자연성을 이해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정치와 사회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교의 새로운 전개에서 타평도하고 오도미도인데 이건 아파트랑 이제 얘기했죠. 요거는 특히 오도미도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증 지역의 장릉에 있고 손자 장로까지 이어져 오도미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왕국, 그 한중 사천 북부 지역에 종교 왕국을 만들었고, 물론 조조에게 이제 망했지만 오도미도 역시 도가사상 영향받았는데 강구한 고단 조직이 그대로 국가기구를 만들었다. 예. 오도미도 명칭은 질병이 치유되면서 쌀 오두를 바친 데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후한 때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됐죠. 기독에 보면 후한 명제 때 이제 유입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상류층을 주로 이제 있고 불경이 이제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안세고의 소승정정이 불교가 됐고 진흥가침의 대승불교 번역인데, 이때 이제 불교란 자체가 중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뭘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도교의 사상을 가지고, 아니, 도교보다는 그다음에 도교는 없었으니까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경전을 번역했어요. 좀 약간 사이비 불교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격이 불교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불교 교를 이는데 도교와 연결. 도교보다는 노장 사상이 정확한 거야. 도교하고 노장은 틀리다고 했죠. 노장 사상과 연결시켜 불교를 해석하는데 요 격의 불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격의 불교.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중국의 공이라는 개념 있죠. 공이라는 개념은 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도교에. 이런 식으로 사이비로 뭐냐면 불교를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번역된 불교를 고욕경이라고 해요. 고욕경. 불교 경전을. 예, 되게 고욕경, 부욕경, 신욕경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예, 요거는 고욕경이고, 되게 뒤에 이제 다시 정리하겠지만 1단계 정도 수준의 이제 불교 도입될 때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단계. 그래서 중국의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단계, 격의불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경전을 오리지널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와서야 이거는요. 예.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뒤에 이제 한대 학술과 과학 기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